안녕하십니까. 저만의 전원주택과 전생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렸던 전원주택 부지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과 피해야 할 땅에 대해 다뤄보겠는데요. 왜 사지 말아야 하고 왜 피해야 하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나누겠고요. 주변 환경 요인과 땅 자체 상태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축사 등의 기피 시설에 대한 얘기는 2편에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땅 자체를 볼 때 주의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에 따른 금전적 부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말을 들어보실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경험만큼 소중한 재산은 없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음에도 본인이 겪은 한두 가지의 경험치를 마치 전체적인 상황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토지 구입 비용 외에 큰 비용을 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할 땅은 다름이 아니라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산사태 예상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2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토지이용 계획하기인원의 개별 공시지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분들이 한 곳에 하나의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인접해 있는 도시지역의 땅이라면 당연히 땅값과 함께 공시지가가 높을 것이고, 비교적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답일 경우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 책정이 되고, 임야일 경우에는 산지 전용 부담금이 책정이 되는데, 이 비용을 처리해야 최종 허가가 납니다. 조망 등이 비슷한 조건이라면 공시지가가 낮은 곳을 선택하셔야 초기 비용부터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전용 부담금의 최대 금액은 제곱미터당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안의 성격이나 성태를 파악하라. 첫째는 흙의 재질과 성분인데요. 황토흙이라면 빗물 등이 땅으로 잘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마사토 같은 흙을 일정 두께만큼 포설해야 장막이나 겨울의 눈으로 인한 물고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의 상태인데요. 물이 많은 땅이라면 유공관 등으로 건수를 유도해야 하고, 잡석 등을 포설하여 땅이 스펀지처럼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의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빙기가 시작될 때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부동치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공사를 할 때 건물 기초가 이동되거나 침하되지 않도록 보완을 미리 해줘야 하는데요. 주로 파일 기초를 사용하게 됩니다. 원땅이 나올 만큼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파일을 설치하고 철근을 엮어놓고 기초 철근과 배근을 한 후에 콘크리트를 일체형으로 타설해줘야 합니다. 이런 비용은 땅의 상태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착공 후에 큰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되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라인데요. 지목이 임야일 경우는 당연히 산이겠지만 전이나 답인 경우도 산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에 있다는 것은 결국 나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집을 짓기 위한 부지 조성을 위해서는 잡목이든 소나무든 어떠한 나무든 간에 벌목을 해줘야 합니다. 나무의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벌목이나 벌채 허가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요. 소나무가 있다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양질의 소나무가 있다면 조경수로 일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잡목 중에서도 참나무가 많다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잡목일 때는 나무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땅의 보조차를 확인하라인데요. 집을 지을 경우 땅이 평평한 상태라면 장비를 들여서 단순 평판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땅 전체의 높낮이가 차이 나거나 어느 한쪽 경사가 심할 경우 도로보다 낮다면 동일한 레벨로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마사토를 받아서 성토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하고요. 땅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그 상태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절토 작업을 통해서 흙을 반출해야 합니다. 이건 땅값을 제외하고 소요되는 토목공사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토나 절토 등은 장비 사용 횟수와 흙의 반입과 반출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땅에 고저차가 많다면 구조물 공사도 수반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토를 했다면 가장자리의 보강토나 옹벽, 석축 등의 구조물 공사를 해서 집안이 밀리거나 토사 유출 등의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흙이나 돌의 반입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고 또 중요한 것은 거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인근에서 자재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건축 예정 시기를 잠정적으로 잡았다면 그때부터 예정부지 인근에 장비 사장님들을 통해서 흙이나 발파석 등을 알아보고 현수막 등을 걸어서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월달에 가까이서 흙이 나왔다면 15톤 덤프트럭 한 차에 3만원 하던 것이 본인이 직접 집을 10월달일 경우에 그 흙이 이미 소진이 되고 먼 거리에서 오게 된다면 3만원이 아니라 5만원 그 이상의 비용을 주어도 구할 수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사가 심하다면 고저차가 많이 난다면 예상 외에 토목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 전에 전문가의 조언이나 토목 설계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봇대와의 거리를 확인하라인데요. 예상 부지와 전봇대가 200m 이내에 있다면 전기 인입 비용이 기본인 24만 2천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멀리 있다면 전기선로 개설에 대한 시설 부담금이 메타당 한 2,900원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꼭 거리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10여 년 전쯤인데요. 충북 단양에서 펜션 사업을 계획하던 분의 설계 의뢰를 받고 현장 답사와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망이 아주 좋은 위치에 틀을 잡고 있었지만 한 가지 흠이 마지막 전봇대와의 거리가 대략 1.6km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땅값과 비슷한 금액인 6,800여만 원을 시설 부담금으로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약금을 손해보고 그분은 그 사업을 포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기 인입 신청을 해도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수도 관로가 인접해 있는지 확인하라인데요. 상수도 인입은 전기 인입과 마찬가지로 거리와의 문제입니다. 전기선은 지중선로도 있지만 대부분 공중으로 가공되는 작업인 반면에 상수도는 상수 메인 관로에서 집 앞까지 오는데 땅으로 와야 되고 도로만을 통하지 않고 남의 땅을 지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입 비용이 거리에 따라서 시설 부담금이 책정이 되는데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수도 인입은 지자체의 입찰로 선정이 된 지정 업체에서 견적을 내고 독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와 거리가 멀다면 토지 구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상수도 인입이 어렵다면 지하수 감정을 개발하자. 상수도 인입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면 지하수 감정 개발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 비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비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우선 수질이 중요한데요. 아주 청정한 지역이 아니고서는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못한 게 현실이고 대부분 생활용수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정량의 석회 성분은 섞여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양이 많을 때는 연수나 정수를 한다 해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그 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 사용기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경도가 높아서 씻을 때도 상당히 불쾌감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의 양이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공일 경우에는 하루 40톤에서 50톤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요즘은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0톤도 무난하고 충분하다고 합니다. 다만 물의 양이 적게 나올 때는 가뭄이 지속되는 갈수기가 지속될 때 물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는 배수로가 가까운지 확인하라. 배수로가 없거나 거리가 멀다면 이 부분은 정말 재고를 해봐야 합니다. 전기와 상수도 인력과 지하수 감정 개발은 웬만하면 주변의 동의를 구할 수가 있고 본인 부담으로 충분히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배수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남의 토지를 지나서 하수와 우수를 배출해야 할 경우에 동의해 주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혹시 배관이 터져서 밭이나 마당으로 오물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배수량이 많은 여름 장마철에 물이 넘쳐서 역류할 수도 있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핑계로 거부를 한다면 참으로 당황스럽고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건축 인허가 도면에 표기가 돼 있다고 해서 무작정 공사를 강행할 수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고려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8가지로 땅을 살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 땅을 살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정말 사지 말아야 할 땅에 대해서 다음 편에 연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의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